역사상의 채무 취소. 바빌론에선 왕이 자신이 신 마르둑이 우주 창조를 재현하는 행사에서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부채와 재의 역사는 씻어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예상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분명했다. 세상이 카오스에 빠졌을 것이다. 농민들은 변방으로 달아나 유목민에게 합류할 것이고, 그렇게 붕괴가 계속되면 돌아와 도시를 파괴하고 기존의 경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 것이다. 부채 첫 5,000년의 역사 390페이지 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 정명진 옮김. 혁명적인 대량 채무 취소로 예속된 사람들로부터 자유인을 만들어낸 사건은 역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어와 이집트어로 쓴 로제스타 스톤이 이집트 상형 문자의 번역을 가능하게 한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석비가 적은 글이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BC 196년에 채무자와 제수들에게 내린 사면을 선언하도록 세운 것이었다. 또 BC 7세기 그리스 아테나에서 부자와 빈자들이 타협으로 입법자가 된 솔론이 행한 개혁도 인신을 담보로 한 채무를 취소하고 금지하는 것이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부자들이 부동산을 빼앗아 자신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 결과 사회적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된 것은 당시 아테네 지역에서 생산한 검은색 도기가 지중해 연안 곳곳에서 수출되었음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를 몰수하여 무산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다 암살당한 것과 비교된다. 구약 성경에도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하여 주라는 교훈이 나온다. 신명기 15장 1에서 11절. 금전으로 표시된 부채는 그것을 활용한 성과와 상관없이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현대에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실업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일 것이다. 구약 성경은 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이 땅을 다 사서 전부 파라오의 것으로 만들고 종속시켰다고 전한다. 창세기 47장 13에서 24절.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이다. 경주 채부자의 6가지 교훈 중 4번째가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부채를 취소하는 이런 조치는 왜 필요했을까?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했으리라. 미국의 독립혁명도 런던의 대부업자들과 이들이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미국의 대리인들에게 금전으로 표시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버지니아의 담배 농장 주인들이 주동하였다는 역사 해석도 있다. 1929년의 대공황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도 기업과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채무이행 능력이 상실해서 촉발되었다. 금융산업과 자산가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그들은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근로자들을 지켰고 혁명과 파시즘을 피했다. 멀리 갈 것 없다. 1961년 5월 16일이 군사쿠데타 주동 세력은 그로부터 10일이 채 되지 않은 25일자로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12호를 그날 정오를 기하여 시행한다. 그 내용은 연이하를 초과하는 채권 채무를 농어촌 고리채로 정하여 채권 행사를 일단 정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게 하되, 신고가 없으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된 농어촌 고리채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하여 정부 보증 융자금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위반자를 엄벌에 처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다시 정한다는 육군 중장의 포고는 단순한 선언이고, 다시 15일 뒤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법률제 620호로 구체화된다. 농어촌의 지역 단위별 고리채 정리위원회에 신고된 부채를 농업은행이 발행하는 연 1할 2푼이 농업금융채권으로 대의 변제하고, 채무자는 농업은행에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농어촌의 하층민들이 이를 제대로 상환할 수 있었을 리가 없다. 1969년 8월 4일 제정되어 즉시 시행된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중 변제 의무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변제할 채무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변제 능력이 없음을 확인받아 이를 면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였다. 삼성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1969년 10월 21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단행한 것이라는 비판은 늘 가능하지만, 이전에 농지개혁으로 자영농이 된 농민이 부채 때문에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어느 정도 막아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농지개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농지개혁을 단행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농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보면 농지를 나누어 주더라도 잠시뿐이고 결국 농가 부채에 의하여 다시 대지주가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 시절 부채 문제 대책의 역동성은 유신체제 확립 직전에도 표출된다. 1972년 8월 3일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다. 흔히 83 긴급금융조치 또는 단순히 83조치로 부르는 이 명령은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금지하고 당좌 예금이 지급을 정지한 후 사채의 신고를 받아 변제기와 이유를 변경하고 가점주주의 채권은 출자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회생 절차를 행정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기업 채무제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라 하겠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와 아울러 영업감찰, 현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호받고 영업을 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기업의 사채 정리를 단기간 내에 실행한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하여는 경제사학자들이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벌어진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한 갈등은 집권과 독재체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연체된 국세에 관하여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쿠데타 세력은 조세징수 임시조치법 1961년 7월 29일 법률제 667호 라는 이름으로 조세 체납자를 일소한다면서 연대 납세 의무와 납세 의무, 납세 담보 공매 등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지만 그러면서도 1960년 말 이전에 납기가 경과한 대부분의 조세 채무는 1962년 1월 31일에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체납조세의 납부 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 1023호 1962년 2월 12일 제정 이라는 소급 입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농지개혁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고대 중근동과 통치자 교체기마다 한 번씩 시행하였다는 채무 취소에 비견하지 못할 바 아니겠다. 로마 제국도 라티푼티움, 장원의 학대가 진행됨과 함께 자유인이 몰락하여 노예가 되거나 변방으로 달아나 버려 기후변화에 따라 내몰린 게르만인의 대이동에 맞설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쇠퇴하는 체제는 인구부터 줄어든다.